크림반도는 한때 러시아의 자랑이자 흑해에서의 절대적 지배의 상징이었고 크렘린의 2014년 승리의 외침을 구현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왕관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날 크림반도는 연기에 휩싸이고 불길에 둘러싸인 죽음의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힘을 과시하던 해안은 이제 도움을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늪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군함들이 하나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S-400 배터리는 침묵하며 공군 기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정보와 기술만으로 무장한 장비가 부족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 거대한 전쟁 기계를 무릎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림반도에 있는 6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들이 점점 좁아지는 포위망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피신한 150만 명의 민간인들은 이제 크렘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으며 대피할 수 없습니다. 다리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항구들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늘은 우크라이나의 것입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탄약이 없습니다. 보안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군 없이 무인 항공기, 해상 카미카제, 장거리 미사일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달성했습니다. 이 전략의 마지막 매듭은 9월 20일에 묶였습니다. 사키 공군 기지에 주둔한 희귀한 B-2 차이카 수륙 양용 항공기가 러시아의 흑해 수중 지배를 감시했으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 아래에서도 러시아 해군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늘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오는 공격의 것이었습니다. 자정에 시작된 드론 공격은 비행장 주변에서 연속적인 폭발로 격화되었습니다. 불길이 활주로를 가로질러 퍼지고 경납고가 흔들렸으며 하늘은 붉은 담요로 덮였습니다. BE-소이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쌍발 엔진을 가진 중량급 어로에 탑재 수륙 양용 플랫폼이었습니다. 각각은 흑해 아래의 활동을 감시하고 잠재적인 나토 잠수함에 대비하는 러시아의 능력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독특한 이점을 주어 해상과 육상의 공항 모두에서 배치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점은 2025년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무효였습니다. 공격의 결과로 최소 2대의 비이파리가 완전히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손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술적, 상징적으로도 큰 타격을 의미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에게 드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흑해에서 러시아의 심층 청취 능력의 중추를 형성했습니다. 같은 밤 우크라이나 정보 요원들은 경납고 근처의 또 다른 러시아 Mi-4 헬리콥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며칠 전 크림반도에서 파괴된 2대의 Mi-8과 함께 고려할 때 이번 공격은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드러냈습니다. 항공 수송과 조기 경보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항공 자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괴의 같은 사슬의 또 다른 연결 고리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인 네보유 레이더 기지의 제거였습니다. 이 레이더는 크림반도와 아조프 흑해 지역에서 공중 위협에 대한 러시아 군대의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 파괴는 하늘을 더 조용하고 우크라이나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물리적 파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심리적 봉쇄도 확립했습니다. B-2와 같은 옛 소련의 상징들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러시아 군사 기억에 깊은 균열을 열었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크림반도는 요새였던 곳이 이제 체계적으로 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묘지는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삼킵니다. 남아있는 150만 명의 민간인과 약 6만 명의 러시아 군인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포위망이 좁혀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여름 별장으로 가득했던 얄타의 해안은 이제 관광객 대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바스토폴의 붐비는 시장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가판대는 비어 있습니다. 선반에는 기름, 설탕, 고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빵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연료 저장소가 고갈되자 군용 차량이 먼저 멈췄고 그 다음은 발전기였습니다. 이제 민간인들은 마지막 남은 휘발유를 얻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섭니다. 하지만 종종 그들의 차례가 오기 전에 주유기가 멈춥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물류선 차단은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인도적으로도 외부 세계와 단절시켰습니다. 군사기지에서 디젤, 배급품, 탄약이 줄어들면서 변경 식당은 이제 뜨거운 식사 대신 통조림 음식을 제공합니다.
부상병의 대피가 지연되면서 야전 병원에서는 약품이 부족하고 의료진은 하루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은 출산에서 당뇨병까지 모든 분야에서 위기 모드에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드론을 혼란시키기 위해 밤에 어둡게 조절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희망의 어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 러시아 선전은 여전히 안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은 이제 화면 이미지일 뿐입니다. 현실은 대피소에 갇힌 사람들, 빈 창고, 지친 환자들, 그리고 두려움으로 봉인된 창문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14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푸틴은 그의 유명한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그날 푸틴은 선언했습니다. 크림반도는 그 고향, 그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병합이 아니라 러시아가 세계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크림반도는 흑해에서 러시아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자 남쪽을 향한 단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와 기술을 무기로 바꾸는 천재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3가지 근본적이고 상호 연결된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대담한 목표는 크림반도의 가장 큰 힘인 러시아 흑해 함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군이 없는 나라가 세계 최대 해군 중 하나에 도전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우크라이나는 지성과 혁신을 사용하여 무력에 맞섰습니다. 전쟁의 첫 몇 달 동안 그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넵튠 대함 미사일로 전설적인 모스크바 순양함을 흑해의 바닥으로 보내며 불가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의 침몰이 아니라 전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마구라 V5와 같은 작고 빠르며 폭발물을 실은 가미카제 해상 드론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해군 공병들은 수천만, 심지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러시아 전함, 호위함, 상륙함을 하나씩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 쿠니코프,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크, 이바노베츠.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함선의 목록은 매달 길어졌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다. 우크라이나는 최소 흑해 함대의 3분의 1을 침몰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대를 200년 동안 주둔했던 주요 기지인 세바스토폴에서 도망치게 하고 더 먼 노보로시스크 항구로 피신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흑해의 지배자였던 강력한 함대는 이제 자신의 항구를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갇힌 세력이 되었습니다. 흑해 함대를 무력화한 후 우크라이나는 전략의 2번째 단계로 넘어가 크림반도를 보호하는 유명한 방공 우산을 뚫기로 했다. 러시아는 반도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방공 시스템으로 홍보한 S-400 및 S-300 배터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항공기로부터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방패를 깨기 위한 기발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서방에서 공급받은 스톰 섀도우와 에이테겜스 같은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을 자체 생산한 기만용 무인 항공기와 결합했습니다. 그 전술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저렴하고 기만적인 UAV와 미사일을 러시아 방공 레이더 쪽으로 보내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비싼 요격 미사일을 소모하게 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이러한 가짜 목표에 몰두하고 그 위치가 파악되는 동안 실제 타격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나 음속보다 여러 배 빠른 ATACMS 미사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체계적인 사냥 캠페인으로 크림반도 전역의 S-400 배터리, 지휘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이더가 하나씩 파괴되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파괴된 55-U 네보유 장거리 레이더 기지도 이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시스템의 두뇌였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S-400 발사대는 그저 눈먼 금속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방패가 깨졌습니다. 요새는 이제 하늘에서 오는 어떤 위협에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바다와 하늘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된 크림반도를 완전히 섬 감옥으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푸틴의 2014년 합병의 가장 큰 상징인 케르치 다리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공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반도에 있는 6만 명의 군인과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위한 유일한 보급 및 탈출 경로였다. 우크라이나는 이 생명선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비대칭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폭발물이 실린 트럭으로 다리의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그런 다음 카미카제 해상 드론으로 다리의 기둥을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목표는 이 19km 길이의 거대한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리가 필요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중무장 군사 호송대의 통과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이 다리를 2025년 겨울 동안 중장비 차량 통행을 막는 목표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군대를 물류 악몽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탄약, 연료 및 보급품은 느리고 위험한 페리로만 운송되거나 우크라이나 미사일 사정권 내의 좁은 육로를 통해서만 운송될 수 있었습니다. 포위는 완성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몇 달 동안의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세 가지 축을 따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각각은 크림반도의 운명과 러시아의 전략적 기동 공간을 별도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축은 통제된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의 계획된 소모 모델을 계속한다면 크림반도의 세 가지 기본 군사 기둥인 레이더 감시, 방공 시스템, 그리고 물류 공급선은 매주 조금씩 약화될 것입니다. 이 모델은 깊은 타격과 단거리 대응책 사이에 지속적인 리드미컬한 긴장을 만듭니다. 매주 다른 레이더가 타격을 입습니다. 모든 방공 기지는 일시적인 실명을 경험합니다. 모든 다리와 철도는 정기적으로 파괴됩니다. 특히 케르치 다리의 지속적인 긴장은 교통뿐만 아니라 전략적 신경체계도 겨냥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바스토폴과 퍼도시아 같은 항구에서는 전함이 안전한 시간대에만 출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지속 가능성은 주로 우크라이나가 산업 생산 능력을 규율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카미카제 해상 드론, FPV 수원 및 전술 UAV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여러 층에서 사용된다면 러시아는 매주 새로운 손실을 관리해야 하는 소모전의 사이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느리지만 꾸준한 소모는 크림반도를 전략적 부담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축은 갑작스러운 가속과 동시에 파괴 시나리오입니다. F-16 전투기의 배치, 서방 탄약의 다양화, 새로운 레이더 방해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크라이나의 타격 능력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욱 선택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목표 목록은 더 이상 접근 가능한 요소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전략적 가치를 지닌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부 우아 포들렛 같은 레이더 시스템, 공군 기지 지휘 센터, 그리고 케르치와 총가르 같은 연결 동맥은 같은 주의 다양한 탄약으로 동시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의 증가는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정보 흐름의 붕괴, 사기의 해체, 그리고 수리 반응의 무력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속화에 대한 러시아 측의 대응은 두터운 예비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고장난 레이더에 대한 백업이 있거나 타격을 받은 기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휘소가 설립될 수 있다면 이 충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쟁 피로와 서방 제재로 인한 방위 산업의 붕괴는 그러한 백업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축은 전략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크림반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축은 단 한 번의 큰 타격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적인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케르치 다리가 몇 달 동안 폐쇄되고 총가르 패스가 폭파되거나 퍼도시아 항구의 연료 터미널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 이러한 영구적인 혼란은 반도에 있는 모든 군사 주둔의 양상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더 이상 일일 보급이 아니라 군사 주둔의 지속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탄약을 운반할 수 없고 예비 부대가 도착할 수 없으며 부상자를 대피시킬 수 없습니다. 크림반도의 부대가 서서히 소모되면서 러시아는 다른 지역에서 자원을 전환해야 하며 이는 다른 전선의 취약점을 만듭니다. 이것이 크렘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크림반도가 전초기지가 아니라 거대한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군대는 네보유, 포들렛, 카스토르 시스템의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배치하여 공격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목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위장망, 적외선 반사 시스템, 여론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렴한 정찰파를 속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파가 올 때 열 신호, 전자기 프로필, 레이더 반사와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실제와 가짜를 빠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토르 M2와 판치르 S1과 같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은 이제 기지 주변에 훨씬 더 자주 배치되고 있지만 이 시스템 각각은 매일 밤 수십 대의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 발의 탄약을 소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몇 밤 동안 지속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압박 해서는 탄약과 승무원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방어는 근접 보호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치게 합니다. 흑해 함대에 속한 함선들은 이제 기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공중 방어의 보호 아래 단기 출항만 하며 위험한 시간대에는 출항하지 않습니다. 일부 함선은 항구를 떠나지 않고 기지 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드론 위협을 줄이지만 해군의 억제력과 작전적 중요성을 크게 없앱니다. 해군력이 껍질 속으로 물러나면서 전략적으로 비효과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축이 실현되든 변하지 않는 현실은 이것입니다. 크림반도는 더 이상 자체 리듬을 유지하는 자급자족, 자위의 요새가 아닙니다. 모든 방어 기동은 또 다른 비용 계정을 열게 됩니다. 모든 성공 선언은 새로운 위험을 알립니다. 이 방정식에서 러시아는 시간뿐만 아니라 영토와 명성도 잃고 있으며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서방에게도 전략적 기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공유한 내용이 크림반도의 현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이 쇠퇴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크림반도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남기는 모든 댓글은 우리가 이런 콘텐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하인드 스토리, 전략적 분석, 현장 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저항과 지식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지식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지식의 목소리가